조선 후기 농업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모내기법이 전면 시행된다는 거예요. 모내기법. 자, 모내기법 언제부터 도입돼요? 오, 기억하시네. 고려 후기부터 이제 조금씩 남부 지역에 이제 도입되잖아요. 근데 거의 전면 시행되는 게 이제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모내기법의 좋은 점이 뭐예요? 모내기법의 좋은 점은 작초가 안 나요. 자, 직파법의 비효율을 극복할 수가 있죠. 일단 직파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직파가 뭐였어요? 바로 뿌리는. 그렇죠. 직접 에네르기 파. 아, 그거야. 그 뜻이야. 에네르기 파. 드래곤볼 몰라? 에너지 파. 몰랐어. 자, 그래서 드래곤볼에 보면은 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서 뭐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밭에다 이렇게 뿌려버리면, 논에다 뿌려버리면은 걔들이 아무 데서나 막 냥 하고 자라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뭐하고 섞이면 구분이 안 가? 잡초랑 섞이면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잡초 뽑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직파법이. 근데 여기에선 좋은 점이 뭐냐? 건강한 모를 어떻게 하냐면 골라 심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직접 밭에다 안 뿌리잖아. 어디에다가 뿌려? 판때기, 모판에다가 뿌리잖아, 모판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애기 벼들을 싹을 먼저 틔우잖아요. 근데 벽시 상태여서는 얘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몰라. 그 민재가 정자 상태였을 때요. 민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정자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약간 크면은 어떻게 한다? 살짝 보이거든요. 제대로 냥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벼는 갖다 심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건강하지 자라지 못하는 벼들을 쭉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쭉정이 심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수확량이 뭐 죽거나 수확량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버려요. 왜? 이상한 사람이네 저거. 그래서 건강한 모를 어떻게 하냐면은 골라 심을 수 있어요. 모판에서 날 때부터 그걸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잡초 제거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얘를 논에다가 어떻게 심죠? 일렬로 쫙 심기 때문에 어디에 잡초가 자라고 어디에 뭐가 자라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건강한 모를 심고 잡초를 절대 제거를 해주니까 수확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논에 있는 영양분을 누가 다 빨아먹어? 잡초가 다 빨아먹으면 안 되지, 사람아. 잡초를 뽑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벼가 냥하고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모작이 가능해요. 이모작. 이야, 이모작 있으면 쌤 고모작도 있습니까? 이모, 고모. 내 개그 평가하지 마. 세연아, 평가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자, 이모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자, 봐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언제 농사를 못 지어요? 겨울에 못 짓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찹찹한 초봄에도 농사 못 지어요. 그잖아. 그러니까 추우면 안 돼, 일단. 추우면 농사를 못 지어. 그런데 봄에 잠깐 심어가지고, 따뜻한 봄에 3월, 4월 사이에 잠깐 심어가지고 빨리 자라는 농작물이 있다면 그때 살짝 심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모판에서 봄에 벼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놀잖아. 봄에. 그러면 거기 얼른 갔다가 빨리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봄에 이제 쌀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빨리 자란 이 보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꺾어가지고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이제 모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는. 그래서 1년에 몇 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모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단점은 있죠. 어떤 단점은 있냐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다 자란 이 모들이 뭐를 잘 빨아먹는다? 물을 한꺼번에 쫙 빨아먹기 때문에 논에다가 뭐를 채워야 돼? 물을 채워야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늦봄이나 여름에 비가 안 올 수가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죠? 가뭄. 그럼 농사 싹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가뭄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거를 많이 만들어놔야 이 벼농사가 성공을 할까? 논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지. 수로, 저수지. 그렇죠. 수로와 저수지 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면.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수로 공사나 저수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을 미리 모아놨다가 나중에 농사할 때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뚝을 트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 쫙 들어간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 모내 기법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량이 어떻게 되었다?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시장이 생기고, 시장에서 물물 교환하다가 이거 불편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용어부터만 이제 외우시면 이제 이거 진짜 쉬워요. 뭐가 등장하느냐? 농민에서 분홍이 등장합니다. 분홍이 뭘까요? 남은 거. 부자농민. 부자농민. 농사만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농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어느 계층 사이에서도? 평민 계층 사이에서도. 농사에 막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내가 수확물이 많네? 그럼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옆에 있는 논을 어떻게 사! 그럼 논 늘어났네? 또 농사 잘 지어갖고 또 사 이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논을 가진 부자 농민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분홍이라 그래요. 그래서 넓은 토지에서 대규모 농사를 짓는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넓게 농사 짓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광작이라고 부릅니다. 광작. 규모가 커진다고 굉장히. 넓을 광자죠. 근데 이렇게 분홍이 등장하기도 한다면 농사를 잘 못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꾸고 이렇게 하다가 파산해버리는 농민들도 생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임노동자가 돼버렸다. 임노동자가 뭐예요? 노동자. 그냥 노동자. 내 토지 없고 자기 노동력 빌려주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농민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데 이렇게 가난해진 농민들은 가난해진다? 이런 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조선의 빈부격차 굉장히 심해집니다. 같은 농민의 그 신분에서도 부자가 되는 농민들이 있고 임노동자로 전락해버린 농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쌀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쌀이 이제 과잉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쌀이 과잉이다 이러면 쌀값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지. 딴 거 하면 되지. 뭐 어떤 거 기를까? 담배. 여기 있잖아. 인삼, 담배, 약초, 감자, 고구마, 고추, 토마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거. 담배, 감자, 고구마, 고추, 토마토, 호박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게 우리 옛날에 뭐 대항해 시대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로 이제 전파된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꽤 인기가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상품작물이라고 그래요. 상품작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상품작물을 기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만약에 조선 후기 이전에 감자, 고구마, 고추, 토마토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조선 후기부터 기르기 시작하거든, 이런 것들. 잘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이런 상품작물들도 기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이제 특이점이 있냐면, 진짜 중요해.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것에 변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주전호제는 조선 전기에도 있었던 건데, 자, 토지를 아주 넓게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겠죠. 그게 뭐 양반일 수도 있고 농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넓은 토지를 혼자 경작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 넓은 토지에 누구를 불러? 사람을 불러. 사람을 부른 다음에 야, 내 땅에서 너 뭐 해라?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은 땅 많은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돼. 그러면 농사에서 뭐가 나와요? 수확물,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소작료라고 합니다. 소작료. 그래서 넓은 토지에 소작농들을 부려먹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걸 이제 지주전호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주가 뭐예요? 땅 주인. 그리고 거기 이제 소작농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전기에는 소작료를 어떻게 거뒀냐면, 중요해. 타조법으로 거뒀어요. 타조법이 뭐냐? 막 이러면 뛰어다니는 그 타조 아니에요? 예. 타조법으로 거뒀는데, 병작 반수라 그래가지고, 반수라는 말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수확량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반가름마 있죠? 5대5. 5대5로 가져가는 거라고. 양아치인데? 그 유명한 그 영화 거북이 달린다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 우리 이번 일 잘 되면은 5대5로 가는 거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누가 5야? 그 마동석이 한번 그때 그 범죄도시에서 한번 그 오마주 했었잖아. 그 유명한 대사거든요. 이번에 일 잘 되면 민재야 5대5야. 5대5? 누가 온대? 초등학교 때
건가? 그게 웃긴 거라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반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확량의 반띵을 가져갔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할 의욕이 안 나.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땅 가진 그것만으로 저 사람이 내 거 수확한 거에 그러니까 5를 가져가니까 일하기 싫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도조법으로 바꿔요. 도조법. 도조법은 뭐냐면 통용에 관계없이 계약된 정액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민재가 소장농인데 타조법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0두를 걷었어. 300두 수확을 300두를 걷었어요. 소장농입니다. 그러면 타조법으로 하면 이거를 몇 두 걷어가는 거야? 그렇지, 150두 걷어가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되던 농사가 못 되던 간에 서로 합의를 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50두만 걷어갈게. 아니, 100두만 걷어갈게. 100두만. 자, 100두만 걷어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 정액 100두를 빼고 나면은 몇 두 남아요? 200두 남잖아. 그럼 훨씬 이득이지. 그죠? 만약에 농사 진짜 잘 돼서 400두가 됐다? 그럼 100두 빼. 그럼 나에게 이득이 뭐예요? 300두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근로 의욕이 막 샘솟아가지고 농사를 완전 열심히 지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조법으로 바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액만 요구를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가진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정도 내가 걷어갈 건데 내가 풍용에 상관없이 이 정도 걷어갈 거야. 너 합의할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도조법의 시행으로 지주와 전호의 관계, 그러니까 소장농과 땅 가진 사람의 관계는 자, 신분적 종속 관계보다는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화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타조법 때에는 그러니까 5대5로 걷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약간 무슨 관계냐면은 갑과 을의 관계 약간 느낌이 있단 말이야. 갑을의 관계가 있어요, 약간. 근데 이때는 그냥 정액만 딱 요구하니까 내가 정액만 지불하고 나면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약간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화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자, 근데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무슨 법이라고? 타조법. 몇 대 몇이라고? 5대5. 여기에서는요? 도조법. 어떻게 거둔다고요? 정액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자, 상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은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원래 조선 전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공업품 물건들을 만드느냐? 관용수공업이었습니다. 뭐냐? 관척에 소속된 수공업자가 수공업품을 납품하는 제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소속이 되어 있어. 여기 있는 물건 만드는 사람이 관청에 소속돼 가지고 하루에 일감을 주면은 그냥 그것만 만들면 돼. 그리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근로 의욕이 솟아나겠어요? 당연히 솟아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냥 물품 준 것만 만들어 갖고 그냥 내면 되는데 그럼 발전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관령, 나라에서 관리하던 거를 민영,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뭐냐? 자, 중요해. 여기에 있는 소속돼 있는 수공업자들을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 장인들이 뭐만 내면은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장인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세금만 내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가 그냥 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돼? 갖다 팔면 돼. 그러면은 내가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나한테 뭐예요?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이때 심지어 어떤 것도 유행하냐면 중요해. 요거 발표하세요. 이해 잘 하셔야 돼. 선대제라고 하는 게 유행한다고. 선대제. 선대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분홍들 있죠, 분홍들. 그 분홍들이 넘쳐나는 자기 잉여의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또 돈을 좀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한다? 내가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거를 시장에다가 팔면은 내가 또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자본 한 예를 들어서 1억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수공업자 4명이 있어. 요 4명들이 장인세만 내면 자유롭게 상업활동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1억을 여기에다가 먼저 주는 거야. 그래서 물건을 예를 들어 모자가 있다고 치자. 모자 1000개만 만들어줄 수 있어요, 1억에? 뭐 저렇게 얘기하잖아. 왜냐면은 그 재료비하고 뭐 내 노동력하고 다 합쳐봤자 원가가 한 5천이야. 원가 5천. 그러면 얼마가 남아? 5천 남잖아. 그럼 여기들끼리 나눠서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나는 그러면 물건을 그냥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시장에다가 팔면 되잖아.
그러면 그 1억 이상 내가 만약에 해가지고 판매했다. 그럼 나한테도 이득이고 얘들한테도 이득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미리 재료비하고 수고비를 싹 다 주고 물건을 대량으로 어떻게 해오는 거야? 떼오는 거야.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대제라고 합니다. 선대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공업자들은 내 재료비와 수고비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럼 막 열심히 만들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오면 나는 이걸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니까 좋고, 노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거지.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기에는 누가 나서가지고 수공업을 관리해? 나라가.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만 내면 된다고요? 장인이세만 내면 돼. 그리고 이제 부자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장인들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확 떼우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대제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게 조선 후기의 수공업의 변화 모습이라고.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이제 그 밥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밥그릇. 옛날에 밥그릇은 뭘로 만들어요? 놋그릇으로 만들거나 사기그릇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쇠가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야. 맞잖아. 이거 다 쇠잖아, 이거. 그러면 쇠는 어디에서 캐요? 광산에서 캐잖아요, 광산에서. 그러면 이 광산에서 쇠를 캘 때 원래 어떻게 캤느냐? 중요해. 부역제였어요, 부역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역이 뭐예요? 세금. 아니, 역이에요, 역. 역 중에서 두 개 있었잖아. 요역하고 군역하고 두 개 있었잖아. 그러면 부역에 끌려간다라는 거는 요역이야, 군역이야? 요역이지, 그렇지. 그래서 광산이 있는 지역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야, 세금이잖아. 와서 일해. 그럼 와가지고 뭐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일을 열심히 하라지, 당연히. 내가 이거 대충 시간 때우다 가면 되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요역을 부과해서 광산 개발하니까 이 광산 개발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중요해. 이해 잘 알아야 돼.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걸로 바꾼단 말이야. 설점수세제. 그 말 그대로 뭐냐? 설점. 국가가 설치해줘. 뭐를? 점이 뭘까요? 설치해준다니까 국가가 뭐를? 점을 설치해준대. 점포, 가게를 설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광산을 민영업자한테 맡기는 거야. 점포를 열어줘. 자, 그래서 수세, 뭐만 거둔다는 거예요? 세금만 거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혜령이한테, 얘가 이제 민간업자야. 내가 너 점포 열 수 있게 허락해 줄게. 너 가가지고 광산 개발 좀 해. 그러면 혜령이가 나한테 뭘 줘야 돼? 세금을 주면 돼. 하지만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혜령이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혜령이는 이제 가가지고 지가 혼자 캐고 있어요? 안 되지, 사장님인데. 사장님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잖아. 전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야. 거기 이제 붙여놓는 거지. 급구, 무슨 해령광산, 뭐 숙식 제공, 그 다음에 시급 5만원, 막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가난한 민재는 어떻게 합니까? 쩌는데? 그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민재가 거기 가가지고 뭐예요? 막 캐겠죠? 그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그게 금이라고 쳐봐. 혜령이가 생각을 딱 하는 거야. 이거 금을 캐면 얘들이 인센티브를 좀 줄까? 이러면서 금을 캐면 금을 캔 가격에 10%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야! 할 거 아닙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어. 그러면 혜령이도 부자가 되고 거기에서 노동하는 민재도 부자가 되고 국가는 뭘 받아서 좋고? 세금 받아서 좋고. 개발하는 거는 응. 민간업자가 광산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건 원래 국가 건데,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재산은 다 국가 건데, 그걸 개발이 안 되잖아. 부역제 형태로는 개발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런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그걸 왜 열심히 가서 일해? 하루 대충 떼우고 오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민간업자한테, 혜령이한테 광산 개발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혜령이가 영업을 해서, 거기서 부자가 되면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업자한테 광산 개발을 맡기는데, 이 민간업자, 그 관리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혜령이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덕대라고 불렀어요. 덕대. 그래서 이 덕대 혜령이가 어떻게 하냐면 광산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광산 개발이 이렇게 활발해지니까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광산 주변에서 이렇게 덕대 관리를 받지 않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가가지고 야, 요새는 이게 그 금덩어리 캐는 게 최고란다 이러면서 몰래 뭐 합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채굴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걸 몰래 캐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잠채라 그랬어, 잠채.
잠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잠체가 성행하기도 했지만 원래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덕대가 광산을 관리한다. 그러면 자 봐봐. 민영광산이든 간에 여기는 수공업이든 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봐. 나라에서 그렇지. 국가가 관리하던 것에서 민간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잖아, 지금.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를 하되 용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설점수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장인세라든지 아니면 뭐 덕대라든지 아니면 뭐 잠체라든지 아니면 뭐 선대제라든지 아니면 뭐 타조법이라든지 도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잘 외우시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금방 끝낼게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상인들이 전국 각지에다가 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 변화를 주도하는 곳은 어디냐? 당연히 서울이겠죠. 한양이겠죠. 왜냐하면 수도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시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다 외우지 마. 외우지 마. 그냥 이거 이름만 갈 거야. 남대문의 칠패, 그 다음에 동대문의 이현, 송파에 여러 시장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전상인들, 기존에 있었던 시전상인들과 엄청난 마찰이 생기죠. 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금난정권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상인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단 말이에요, 시전상인들이.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단속했다 그랬었잖아. 제가 그때는 그냥 비교를 무슨 뭐 은성이 할머니 이걸로 비교했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시전상인들하고 마찰을 빚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시전상인들의 이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잖아. 외우지 마, 이거. 그냥 대충 이거 이름만 그냥 받아. 아, 이런데 시장이 생겼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그리고 서울에만 있느냐? 아니야. 지방에도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등 엄청나게 만들어지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거 외우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외우지 마. 대충 이름만 기억해놔. 이름만 이렇게 시장이 활발해졌다. 이런 시장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밑에 있는 이 표에 있는 상인들은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다 외워야 돼요. 네? 이게 마지막 경제사 할 때 여러분들 힘든 과정이야. 자,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인들이 있는데 관허 상인이 있고 자유 상인이 있잖아요. 관허 상인은 뭐냐면은 관에서 허락하고 관하고 일정 정도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의 그 관리를 하는 상인들이란 말이야. 근데 밑에 있는 자유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어떠한 그런 간섭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상인들이에요. 뭐 크게 구분은 하지 마. 여기에 있는 애들 뭐 하는 애들인지만 잘 기억하면 돼. 시연상인 안 해도 되죠? 시연상인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어디에서 활동하던 상인이에요? 유기전에서 활동하던 상인이잖아. 뭐를 소유하고 있죠? 금난정권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공인도 안 해도 되잖아. 야, 공인 안 해도 되잖아. 네, 왜? 앞에서 했잖아. 응. 특산물 해가지고 조달하는 상인들이죠. 근데 이건 해야 돼요. 보부상. 근데 보부상은 들어본 적 있지 않아? 그렇죠. 그 국어에도 많이 나와. 등짐장수들. 그죠? 물건을 이렇게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판매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진택배, 롯데택배, 뭐 옐로우캡, 뭐 이런 거하고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택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맞아요. 등짐 장수들을 보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짱돌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요건 이제 국어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 장돌뱅이와 관련된 그 유명한 소설 있잖아. 그 메밀꽃 핀 무렵 이효석. 보다 반납한 것 같은데. 아이씨, 넘어갑시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요 전국을 돌면서 지방 장시를 연결하는 상인들인데 지금의 택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시연상인, 공인, 보부상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상인들 중에 도고와 객주 여각이 조금 어려운데 자, 도고는 뭐냐면은 한 물품만 사재기하는 상인이에요. 무슨 말이지 이게? 자, 엄청난 자금 동원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선대제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어떤 한 물품을 돈을 왕창 주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뜯어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사재기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사재기. 싹쓸이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휴지. 휴지. 네. 휴지 없으면은 똥도 못 닦고 뭐 아무것도 못 닦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민재가 돈이 많아. 휴지를 싹 다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돌면서 휴지를 싹 다 사버렸어. 독점. 그래가지고 딱 가면 휴지가 없어. 막 운성이 막 똥 매려 막 이러는데 휴지가 없어. 물티슈 다 싹 다 샀어. 근데 갑자기 민재가 가지고 물티슈 팝니다. 여기는 휴지 팝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저 휴지요, 휴지! 이렇게. 근데 원래 가격보다 어떻게 한다? 비싸게 파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 배워요. 뭐 과일 뭐 다 사오고 말총 다 사오고 값 다 사오고 막 이런 게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게 도고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조선 후기 때 도고. 박지원이 조선 후기 때 사람이란 말이야. 그 소설을 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고는 한 물품만 사재기하는 상이었는데 자금 동원력이 엄청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현금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한 번에 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집안에다 어떻게 해놓습니까? 쌓아놔요. 괴짝 같은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쌓아놔. 그 현금은 여러분들 이름이 뭐죠? 상평통보.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냐면 이놈들 때문에 동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전황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이제 돈전자고요. 황은 우리가 황폐하다 할 때 황. 그냥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돈이 씨가 말라버리는 현상이 도고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성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도고. 그럼 이제 객주여각은 뭐냐면은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물건 판매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파생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상품 보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떼왔어. 근데 이게 한 번에 팔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 창고 가진 사람들. 그러면 그 물건을 보관을 할 때 무슨 료를 받아요? 보관료를 받겠죠. 또 금융업.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짜치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한다? 빌려주는 사람. 예. 사채. 그 다음에 이제 숙박업. 내가 마산에 살고 있는데 업무를 보러 서울에 왔어. 하루 만에 못 내려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타지에. 그러니까 그런 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객주하고 여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상인으로 누가 있느냐? 제주도 상인이었던 김만덕이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자, 이 김만덕이라는 상인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주도 상인인데 객주 여각 활동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 그거를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쫙 나눠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상인이지만 아주 훌륭한 상인. 네.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만상, 송상, 경간상이, 내상 이런 거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 거점 상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총 4개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어디예요? 부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여기 개성이에요. 서울하고 가깝다 그랬잖아요. 30km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평양.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의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를 대충 찍었는데 요 4개의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상인들 이름만 외우면 이제 끝납니다. 경제사는. 자, 여기 의주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의주 중심 상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만상이라고 합니다. 만상. 이름 잘 외워야 돼요. 만상.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개성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송악이라고 불렀죠? 송상. 개성은 송상. 그 다음에 서울은 이제 아주 큰 우리 강이 흐르죠. 한강. 여기 수도 자를 써가지고 여기를 경강상인이라고 했어요. 경강상인. 그 다음에 여기 부산인데 부산에 저기 부산대학교 바로 옆에 보면 롯데백화점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동네.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동래입니다. 동네의 이름이 동래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래성 할 때 그 동네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의주 상인들을 만상, 여기 있는 그 개성 상인들을 송상, 여기 있는 수도 상인들을 경강상인, 그다음에 여기 있는 상인들을 부산 상인들을 동래상인이라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장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보세요. 만상은 어디랑 교류할까요? 위치가 어디랑 가까워요? 청나라랑 가깝죠? 대청무역을 하는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청나라하고 많이 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무역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형태가 있냐면 국가에서 허락한 공무역. 그 다음에 일반 상인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인들이 그냥 사사로이 이 무역을 하는 사무역.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무역, 개개인별로 하는 무역. 그래서 이제 개개인별로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한 무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시무역이라고 해요. 개시무역. 개시라고 합니다. 개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은 후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부를 축적한 상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만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상인들이 송상 같은 경우에는 뭘 유통하면서 굉장히 많이 컸느냐? 인삼을, 고려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인삼 유통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상인이고, 어디하고 어디를 중개하면서 성장한 상인이냐? 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상대하면서 중개무역으로 성장한 상인들을 송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 상인들이고요. 내상은 부산 동네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인데 여기는 부산, 예로부터 어디와 가깝다?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으로 성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지역 거점으로 하는 상인들이 시험에 나온다. 저는 무조건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디하고 어디? 만상하고 송상 둘 중 하나예요. 경강상이라고 내상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만상하고 송상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만상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요? 의주.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다고요?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형태가 있고 어느 나라랑 많이 교류한다고? 청나라와. 송상은 무슨 유통으로 성장했다? 인삼유통. 그 다음에 어디 쪽 상인이다? 개성상인이다. 그 다음에 어디를 중개무역을 한다? 청과 일본의 중개무역을 한다.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면 그걸 어디다 적어놔요? 가계부요? 엄마가 그럼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요? 회계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놓잖아. 회계장부. 그죠? 그래, 회계장부. 근데 회계장부를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 이런 게 출납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계장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유의 장부가 있어. 그 장부를 만든 애들이 누구냐면 송상이에요. 근데 그 송상의 회계장부 이름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송상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을 잘 정리해 놓은 그 특유의 장부가 있어. 그 장부 이름이 뭐냐면은 이게 미치거든요. 이름 너무 어려워요. 송도 사계치부법. 네? 자, 송도 사계치부법.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송도 사계치부법. 송도 사계치부법. 송도 안 돼. 송도 장부라고 하면 안 돼. 송도 사계치부법. 그래서 현금과 외상거래 수익과 지출을 하나의 장부에 모두 기록할 수 있는 뭐 어쩜 박식이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송도 송자가 무슨 송? 송상. 그 다음에 뭐 개성의 옛 이름 이렇게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 사계치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만의 장부 기록하는 방식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오면 저것도 나와요. 보통은 일본과 청나라의 중개무역을 바탕으로 형성했던 상인 이러면서 나오는데 정말 어렵게 나오면 송도 사기치부법도 나옵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킬러 문항. 아무나 못 맞출 수 있는 문제. 예.